그 자바 VM이 제공하는 클래스들을 로딩한 걸 테고, 그 밑에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드라고 해서 VM이 로딩하는 클래스 로드가 있는데, 이거는 클래스 패스에 걸린 애들을 로딩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자바에서 마이너스 클래스 패스 이렇게 옵션 줘가지고 할 때 로딩한 거였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와스가 다 그렇긴 하지만 제우스도 그 다음에 그의 차이, 그 애플리케이션 클래스 로드의 차일드로 자기의 클래스 로드를 따로 만들게 되죠. 제우스의 뭐 루트 클래스 로드인가 하는 게 있게 되고, 얘가 하는 역할들은 LIB 밑에 시스템 밑에 있는 클래스들이랑 LIB 밑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에 있는 클래스들을 먼저 로딩을 합니다. 그리고 걔의 자식으로 서블릿이라든가 EJB라든가 뭐 이러한 그 제2 컴포넌트들이 또 정의가 되고, 프로보스 같은 경우는 또 걔네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보면 그 립 애플리케이션이나 립 시스템에 있는 애들의 자식 클래스로 프로보스니까 내부적으로 클래스 로드를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립 애플리케이션에 그 선언된 프로보스나 애니링크의 자르 파일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것들은 그 특히 이제 DTO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아니면은 그 어댑트 같은 것들 중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올라오는 애들, 그러니까 프로보스토어 밑에 플러그인즈라는 디렉토리에 있는 그런 애들은 그 내부적으로 프로보스 클래스 로드에서 결정이 되고, 프로보스 클래스 로드는 또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 메시지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들이 올라오고 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 플러그인에서 클래스 로더가 A라고 선언을 했다 하더라도 립 애플리케이션에 A라는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은 클래스 경로에 A가 있었으면 클래스 경로에 있는 A가 가장 먼저 잡히겠죠. 이거는 항상 부모 클래스 로드가 우선하기 때문에, 물론 항상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클래스 로더 구현을 그렇지 않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전번에 얘기했습니다. 클래스 로더에서 룩업하는 순서를 그 클래스 로더가 어떤 자바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페어런트를 먼저 찾지 않고 내 거부터 먼저 찾겠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하지만 이것은 자바의 기본 클래스 로더의 컨스트럭트랑 반대되는 방법이라고 했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바의 기본적인 클래스 로드의 어떤 컨스트럭트를 따라서 페어런트 우선 이 기본이고, 특정한 요구에 따라서 주로 이제 와르 같은 경우인데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로 그것을 반대로 찾는다거나 아니면 이클립스 클래스들은 조금 더 복잡한 방식으로 찾는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클래스 로더가 싱글턴의 스코프를 결정한다. 그때 클래스 로더는 디파인 클래스로 콜한 클래스 로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싱글턴이란 패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그 스태틱으로 된 get instance 메소드를 통해서만 해당하는 싱글턴에 대한 객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제일 기본적인 거는 그 컨스트럭트를 프라이빗으로 해버리는 거죠. 컨스트럭트를 프라이빗으로 해가지고 다른 데서 뉴를 할 수 없도록 일단 막아버리고, 그리고 get instance를 통해서만 이 싱글턴 그 객체에 액세스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겁니다. 어쨌든 패턴 중에 가장 쉬운 패턴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싱글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팩토리 메소드, 앱스트랙트 팩토리, 싱글턴 하고, 또 나머지 두 가지 이제 크리에이셔널 패턴인데, 프로토타입. 프로토타입은 미리 그 객체의 그 원형이 만들어져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객체의 원형을 재활용해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클론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클론을 하면 딥 카피 하고 뭐 일부는 쉘로우 카피가 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서 클론을 통해서 어떤 객체를 만드는 걸 가지고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항상 이제 클라이언트 요청을 날리게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프로타입을
사용하려고 할 때 뭐 어떤 오퍼레이션이 있겠죠. 그러면은 프로토타입에서 클론을 호출하게 되고, 그 프로토타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프로토타입 자체가 또 그 상속 구조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모든 거의 뭐 디자인 패턴 나오는 모든 것들이 그 프로토타입 이렇게 레퍼런스 하나 가질 수도 있고, 항상 그 게이 차이드 그 이네이턴스 트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OOP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될 거고, 이렇게 클론을 통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 클론되는 그 내용은 이 콘크리트 구현체에 따라서 콘크리트 클래스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제 그 에그리게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픽 툴이라는 놈이 실제로 프로타입을 여러 개 갖고 있는 거죠. 프로타입을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그 내용이 되는 게 이게 뭐 스텝도 있고 홀 노트도 있고 햅 노트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섞여 있는 거죠. 지금 얘들은 지금 앱스트랙트니까 실제로는 객체가 아니고 콘크리트한 애들이죠. 삐딱한 애들은 앱스트랙트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표현한다고 전에 얘기했었죠. 노테이션 자체가. 그래서 뭐 이 프로토타입에 그래픽 툴이 스텝을 3개 갖고 있고 홀 노트 하나 갖고 있고 햅 노트 하나 갖고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 매니플레이트라는 놈은 뭐 구현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를 실제 그리기 위해서는 가까이 돼서 그 클론을 해줘야겠죠. 네. 여기는 지금 뭐 가까이 대해서 하는 건 없는데, 여기 에그리게이션, 다이아몬드 에그리게이션 편이라고 했죠. 에그리게이션은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거죠. 집합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 로직 자체는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하나하나의 개별 하나에 대해서 얘가 스태프 됐다, 얘는 모르는 거죠. 스태프에서 클론을 해가지고 이것을 어쨌든 그려주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빌더가 크리에이셔널 패턴의 마지막인데, 디렉터랑 빌더가 있고요. 자, 이 디렉터는 빌더한테 이걸 빌딩 해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딩을 하나 지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빌더는 뭐 어떻게 될까요? 뭐 콘크리트를 만들어라, 아니면 뭐 뭐지, 기둥을 세워라, 뭐 그리고 창문을 만들어라, 뭐 이러한 것들을 디렉터가 알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각 빌드한테 크리에이트 기둥, 크리에이트 윈도우 뭐 이런 걸 하겠죠. 크리에이트 콘크리트 뭐 이런 걸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빌딩을 만드는 게 있을 거고요. 각각의 그 파트들을 만드는 역할이 바로 빌더가 해주는 부분이다. 이 빌더가 그 형태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제 그럼 이 빌더가 만약에 이제 풍림 아이온을 짓는 빌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티맥스 연구소를 짓는 빌드가 있을 텐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빌드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크레이터 창문이라고 했을 때 풍림 아이온에 있는 놈은 저렇게 반투명한 형태의 저런 좀 뭔가 현대적인 창문을 만들 것이고, 그 티맥스 연구소 빌드한테 창문을 만들라 그러면 어쨌든 약간 그거랑 좀 다른 형태로 만들겠죠. 일단 그 파트를 지을 때 그 빌더가 이게 그
이때 그 좀 달랐던 점은 이 디렉트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빌드에 대해서 빌드 파트만 구성을 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였고, 실제로 최종적으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게 딱 하나가 만들어진다든지 뭐 그런 형태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다른 거랑 좀 달랐던 점들은 그 빌더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 파트들을 디렉터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창문을 만들어야 되는지, 뭘 만들어야 되는지 당연히 알고 있고, 그 빌드 파트들을 다 이렇게 콜아웃 한 다음에 이게 전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빌드는 모르는 거죠. 빌드는 전체가 뭔지 모르고 자기는 그냥 그 부분만 잘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프로덕트는 간접적으로 디렉터는 알겠죠. 지시한 놈은 당연히 알겠지만 빌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스트럭처럴 패턴 이제 복습을 하면, 스트럭처럴 패턴이 전체가 7가지가 있었죠. 이제 그 중에 이제 어댑터는 이제 패턴이 2가지였는데, 먼저 이제 어댑터의 특성은 스트럭처럴 패턴하고 크리에이셔널 패턴의 큰 차이점은, 크리에이셔널 패턴은 오브젝트를 만드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고, 스트럭처럴 패턴들은 클래스나 오브젝트를 어떻게, 클래스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오브젝트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이제 키 이슈입니다. 클래스 관계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 상식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키 이슈인 것이 이제 클래스 스코프의 스트럭처럴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클래스 스코프의 스트럭처럴 패턴은 하나밖에 없었죠. 어댑터가 없었고, 나머지는 다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었죠. 어쨌든 어댑터라는 것은, 어댑터 패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같이 일하도록 해주는, 어댑테이션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고요. 그죠? 인터페이스가 모양이 다른 거였죠. 비스무리한데 뭔가 다른 건데, 그래서 다 같은 이네턴스 상속 구조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같이 쓸 수는 없지만, 바로 쓸 수는 없지만 하는 일이 비슷해서 그냥 한 번의 콜을 내부적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어댑터를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랑 실제로 내가 그 기능을 제공하는 놈이 제공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2가지가 다른 케이스에 어댑터를 써가지고 이것을 이제 중재한다고 해야 되나? 맞춰주는 역할을 어댑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야말로. 근데 그것을 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클래스 방식, 클래스 스코프 방식으로 했을 때는 실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는 타겟이죠. 여기서 보면 나는 리퀘스트라는 메소드를 가진 타겟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콜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 기능을 제공하는 놈은 리퀘스트라는 게 아니라 스페시픽 리퀘스트라는 메소드를 제공해요. API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댑터가 당연히 타겟이 원하는 리퀘스트라는 것을 구현해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타겟 인터페이스여야 되니까. 실제로는 얘를 내부적으로 스페시픽 리퀘스트라는 메소드를 콜하면 되는데, 클래스 스코프에서는 다중상속을 사용했죠. 다중상속을 2개의 인터페이스를 다중상속을 했습니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뭐 자바에서도 어떻게 보면 되죠. 얘가 타겟은 인터페이스니까 뭐 구현상 불가능한 건 아니고, 여기서 어쨌든 간에 얘는 그냥 자기의 멤버 메소드를 콜한 겁니다. 멤버 펑션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스코프를 할 수도 있을 텐데,